예, 법무도서관 이용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노래로 푸는 시의 비밀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 문무학입니다. 제목에서 노래로 푸는 시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시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시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면은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 비밀을 알아내는 방법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래들을 통해서 그 비밀을 풀어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진 제목입니다. 그래서 5파트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시가 무엇인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시는 무엇으로 쓰는가? 무엇이라고 하는, 무엇으로 쓰는가? 그 다음에 시는 어떻게 쓰는가?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가 좋다고 하는 시, 좋은 시는 정말 어떤 시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가 왜 이 세상에 꼭 있어야 하는가?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란 무엇인가? 자, 시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의 정의도 절대적으로 옳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의 정의도 절대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결국 시의 정의가 대단히 광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따지고 보면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여러분들과 우리가 매일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데 이 삶이란 무엇인가? 이걸 알고 사느냐 하는 문제. 여러분들 알고 사십니까?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삶은 이런 것이야 라고 대답하시고 사십니까? 그냥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삶을 잘 모르고 살듯이 시와 삶이 그렇게 닮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는 문자로 표현된 삶이다. 바꿔 말하면 삶을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면은 모든 정의가 다 포함돼요. 시라는 속.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습을, 우리가 사는 것을 문자라는 것을 통해서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리는 이 정의가 100% 맞는 것이냐? 아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과 다른 시의 정의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군가의 것도 다 맞지 않고 누군가의 것도 다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시에 대한, 시를 바라보는 나의 정의가 있으면 좋다. 시를 더 이해하기가 편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학문의 개론에서 들어가면은 뭐 기능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이런 걸 따지면서 종류라고 하는 것을 따지게 되죠. 그죠? 그 시도 마찬가지인데, 시도 뭐 어떤 종류가 있느냐 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래서 시를 형식적으로 분류하면은 형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식이 있는 시를 정형시라고 합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거, 뭐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한시 같은 것, 오온절구 같은 거, 뭐 칠언율시 같은 거, 이런 거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문학으로 말하면은 시조가 대표적인 정형시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아무 제약이, 형식적인 제약이 없는 시를 갖다가 우리는 자유시라고 하죠. 그래서 자유시, 산문적으로 쓰면 산문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시, 산문시인데, 우리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라고 하면 이 자유시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엄격하게 말한다고 하면은 시를 시라고만 말해서는 안 되고 자유시라고 말해야 옳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으로 나누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것을 이제 내용적으로 나누면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냐. 그 서정시, 그 다음에 서사시,
극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류는 뭐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잘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시에 대해서 많은 시인들이 그리고 문학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시에 대한 정의가 모두에게 만족할 정의가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저의 경우, 나의 경우에는 이 시에 대한 정의를 시로 쓴 어느 시인의 시가 아주 마음에 드는 게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990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멕시코의 시인 옥타비오 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옥타비오 파스. 이 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목이 시라고 하는 제목이 시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침묵하는 것, 내가 침묵하는 것과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꿈꾸는 것과 내가 있는 것, 그 사이. 이렇게 시를 시로 썼습니다. 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시로 써서 나타내는 것이 매우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제가 공감한다고 해서 다 따라서 공감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시의 정의를 한번 정립해 보려는 시도를 가지면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든 나는 시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를 읽는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따지고 보면 생각하기 위해서고 느끼기 위해서니까 그런 걸 재미삼아 해볼 필요도 있다. 근데 재미삼아 해보면은 대단히 큰 덕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시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시는 무엇으로 쓰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시를 정의한 시로 참 마음에 들어 한다고 한 옥타비오 파스의 시 첫째가 내가 보는 것과 말하는 것. 그렇게 해줘. 내가 보는 것. 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단한 철학이라든지 대단한 뭐 진리라든지 이런 것이 또 시를가 쓰여지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는 말이죠. 이른바 감각으로 씁니다. 무엇으로 쓰는가? 그렇게 말하면 시는 감각으로 쓴다라고 하면 틀리지 않은 답이 됩니다. 그 감각도 인간이 모두 다 느끼는 오감입니다. 오감. 오감이 무엇이냐? 너무 잘 하시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 우리 얼굴에서도 찾으면 돼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입으로 맛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각이고 청각이고 후각이고 미각이고 촉각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시는 말이죠. 이 감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가 막 대단한 철학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가 절대로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시를 모르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시를 너무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는 바르게 똑바로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 말하는 방법을 조금 우회하는 것,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하나씩 따져보면은 눈으로 보는 것이 어떻게 시가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눈으로 보는 것 시가 될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명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병기 선생의 별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가사에 곡이 붙어서 별이라고 하는 가곡이 아주 많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가곡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가 그런 것이 아니고 시가 이렇습니다. 바람이 선을 도하여 뜰 앞에 나섰더니 서산머리의 구름은 하늘을 벗어나고 산뜻한 초사을달이 별과 함께 나오더라. 달은 넘어가고 별만 서로 반짝인다. 저 별은 내 별이며 내 별 또한 어느 겨우 잠자코 홀로 서서 별을 헤어보노라. 이렇습니다. 정말 깨끗하죠. 정말 깨끗한데 이 시는 욕심이 정말 없는 시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문자로 표현한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말한다 해도 바람이 그냥 서늘해가지고 그냥 딸 앞에 한번 나서 보니까 수산머리에 하늘은 구름을 벗어나가 산뜻한 초사을달이 별과 함께 안에 떠 있는 거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 보이는 걸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점 보고 있으니까 또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만 넘어가 버리고 별만 서로 보고 반짝인다. 그래서 저 별은 노별이고 내 별은 또 어느 것이고,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저 별은 느끼고 내 별은 어느 끼고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잡고 홀로 서서 별을 헤어보느라. 감동스럽죠. 감동을 주죠. 그 감동이 어떤 감동이냐. 아무 생각 없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잘난 체 하는 게 보입니까? 있는 척 하는 게 보입니까? 그냥 순수하게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차례차례 이렇게 글로 적어 나간 것입니다. 이게 시각적 이미지를 담은 그런 시죠. 참 좋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시를 읽으면 나는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 나는 돈만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겠죠. 그래서 그 외에도 시각적인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시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시는 시인만이 쓴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계산입니다.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걸 그냥 정리해보면 그게 시가 됩니다. 그럼 반드시 그렇게만 되느냐? 그건 아니죠, 물론. 그런 오감 중에 하나가 시각적인 게 이런 시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청각적인 것. 청각적인 게 또 어떻게 시가 될 수 있냐? 청각적인 것만으로.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관점을 두지 않고 바라봐서 그렇지 얼마나 청각적인 것이 훌륭한 시가 있는지 여러분 잘 아는 이현상 시인의 승불사의 밤이라고 하는 가곡 아시죠? 이게 원래 노래가 아니고 이현상 선생의 시조에다가 곡을 붙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좀 다 노래 가사인 줄은 아는데 시조인 줄은 잘 몰라요. 그 시는 이렇습니다. 승불사 깊은 밤에 그윽한 풍경 소리. 주승은 잠이 들고 객이 홀로 듣는구나. 저 소나 마저 잠들어 혼자 울게 하여라. 땡그렁 울릴 때면 또 울릴까 맘 졸이고 끊일 땐 또 들리라 소리 나기 기다려줘. 새도록 풍경 소리 들이고 잠 못 이루어 하느라. 자, 눈에 들리는 것만으로 시를 썼지 않습니까? 절에 갔는데 말이야. 절에 갔는데 승불사에 갔는데 밤이 왔어. 그 깊은 밤에 절에 달려있는 풍경 소리가 쨍그랑 이렇게 났단 말이죠. 그 소리가 무슨 음악 소리처럼 들리겠죠. 그런 풍경 소리를 듣고 있는데 주성은 그 소리를 매일 들으니까
매일 들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이 잠이 들었지만은 그 절에 손님으로 간 나는 그 풍경 소리를 홀로 듣고 있어. 그래서 그 풍경 소리들 보고 저선아, 손님아, 니도 잠들어서 풍경 소리가 제 혼자 울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 그래서 땡그렁 울릴 때면은 또 울릴까 마음 졸이고. 요거 정말 그 시의 맛이 기가 차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절에 가가지고 풍경 소리를 듣고 있다는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땡그렁 울릴 때면은 정말 또 울릴까 마음을 졸이고, 그 쨍그렁 울리는 그 소리가 끊일 때는 또 들리리라, 또 들릴 소리 나기가 기다려진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귀에 들리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이게 시의 힘이죠. 그래서 시는 마력적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시는 마력적이다. 마력적이란 말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어찌할 수 없는 힘이 마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이상한 힘이 마력인데, 시의 마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끊이면 다시 들릴까 기다려지고 이래가 밤이 새도록 풍경 소리를 데리고 풍경 소리와 더불어 잠 못 들어 하노라, 이런 시다. 그러니까 들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훌륭한 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쯤 오면은 이 두 가지 사실만 여러분들이 들어도 아, 시가 감각으로 쓰는구나, 어렴풋이 짐작이 되시나요?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눈과 귀를 거쳐서 코에 와보세요. 냄새만. 냄새 맡는 게 시가 되나? 냄새가 시가 되나? 어떨까요? 시가 되지 않을까요?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에 비해서 후각적인 시가 적긴 합니다. 훨씬 적긴 하지만 후각적인 것도 대단히 훌륭한 시가 될 수 있다. 후각적인 시는 얼른 와닿는 그런 시가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재삼 시인이 산에 가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후각적인 시의 대표적인 시를 하나 남겼습니다. 그 시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산에 가면, 박재삼. 산에 가면 우거진 나무와 돌에 후덥지근한 냄새, 홀령도 눈도 코도 없는 것에 흙냄새까지 스린, 아, 여기다 하고 눕고 싶은 목숨의 꼴짝이 냄새. 한동안 거기서 내 몸을 쉬다가 오면 쉬던 그때는 없던 내 정신이 비로소 풀빛을 띠면서 내 몸 전체에서 정신의 그릇을 넘는 후덥지근한 냄새를 내게 한다. 이런 시입니다. 후덥지근한 냄새. 여러분들 산에 가보시면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우거진 나무와 돌의 후덥지근한 냄새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세상이 많이 변해져서 요즘 사람들이 먹는 것, 맛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방송이 뭐 지금 온갖 방송에서 그걸 뭐 시쳇말로 먹방이라고 하는데, TV 틀면 먹는 것. 요즘은 뭐 TV 틀면 먹는 것 트로트 아니면 뭐 없다 싶을 정도로 우리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아주 못 살았을 때는 음식이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음식이었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의 음식은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음식으로 즐기는 시대가 온 것이에요. 음식을 즐기는 시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먹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맛으로 먹는 거예요. 그죠? 맛으로 먹는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이 미각적인데 우리가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시도, 문학도, 예술도, 뭐 다른 모든 예술들도 이 미각적인 것의 미각의 개발 이런 것을 통해서 접근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 귀, 코, 그다음 미각이라 그러죠. 미각, 맛. 맛 조금 전에 음식 얘기했습니다만 맛 참 대단하죠. 맛있는 음식이 갖는 매력이라는 건 좀 어쩔 수 없잖아요. 참 맛있는. 요즘 뭐 어쩔 수 없이 TV를 바라보면은 음식 맛을 표현하는 출연자들의 모습에 저는 상당히 관심을 기울입니다. 멘트는 말하는 건 거의 똑같죠. 방송에서 나오는 음식 만드는데 맛있다 뭐 감탄하는 듯이 말해야 되는데 뭐 그걸 거짓말할 수는 없고 거짓말이라도 해야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정말로 음식 맛은 어떻게 맛보는가 또 기억하는가 그것을 시로 나타내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맛에 대한 훌륭한 시가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 바로 문화자산이에요. 우리 대구에서 가까운 경주에 고향을 둔 시인 박목을 선생이 제목도 아주 멋진 적막한 식욕이라고 하는 시를 남겼어요. 이 시가 미각 이미지를 살려낸 최고의 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시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하는 말에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결정하십시오. 적막한 식욕, 박목을. 모밀묵이 먹고 싶다. 그 싱겁고 구수하고 못나고도 소박하게 점잖은 손잔칫날 팔모상에 올라 새 사돈을 대접하는 것. 그것은 저문 봄날 해질 무렵에 허전한 마음이 마음을 달래는 쓸쓸한 식욕이 꿈꾸는 음식. 또한 인생의 참뜻을 짐작한 자의 너그럽고 넉넉한 눈물이 갈구하는 쓸쓸한 식성. 아버지와 아들이 겸상을 하고 손과 주인이 겸상을 하고 산나물을 곁들여 놓고 으스룩한 산기슭의 허술한 물방아처럼 슬금슬금 세상 얘기를 하며 먹는 음식. 그리고 마디가 굵은 사투리로 은은하게 서로 사랑하며 어여삐 여기며 그렇게 이웃끼리 이 세상을 건너고 저승을 갈 때 보이소 아는 양반 아인기요 보이소 운마을 이생원 아인기요 서로 불러 길을 가며 쉬며 그 마지막 주막에서 글글한 막걸잔을 나눌 때 절로 젓가락이 가는 쓸쓸한 음식. 이렇습니다. 저는 이 시가 너무 좋아요. 이 모밀묵이라고 하는 것이 메밀의 반대말입니다. 저 반대말의 사투리입니다. 모밀묵인 메밀. 이 경상도 사투리이기도 하고 제주도에서도 이 메밀을 모밀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각을 살려낸 시. 이 모밀묵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싱겁고 구수하다는 거죠. 맛이. 싱겁고 구수하다.
메밀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싱겁고 구수하고 생기기는 못나고도 소박하게 점잖다 그랬어요. 점잖다. 그 음식을 보여주는 모습. 야, 그러면서 인생의 참뜻을 짐작한 자의 너그럽고 넉넉한 눈물이 갈구하는 쓸쓸한 식성, 그럼 식욕에 관한 이런 표현들. 박목월 선생이 정말 그 미각에 대한 아주 훌륭한 시를 우리에게 문화자산으로 남겨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을 떠나서 눈과 귀와 코와 입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감각이라고 하는 게 손으로 만지는 감각. 손으로 만지는 감각뿐만 아니라 우리 온몸 전체가 받아들이는 감각. 몸 전체가 받아들이는 감각을 촉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촉각. 그러니까 우리 신체 표면에 닿는 감각 전체를 촉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촉각으로 가는 시는 의외로 우리가 느끼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분석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지용 선생의 춘설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춘설, 뽑는 그런 뜻이죠. 정지용의 춘설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문을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다. 우수수를 들어 바로 하루아침 새삼스레 눈에 덮인 맷뿌리와 서늘없고 빛난 이마같이 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선뜻 이라고. 우리가 문자로 표현할 때 선뜻이라고 안 하고 선뜻이라고 쓰고 느낌표를 꽉 찍으면은, 느낌표를 꽉 찍어 놓으면은 아주 갑자기 놀라거나 차온 것도 더 작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착한 느낌을 강하게 주는 부사, 선뜻. 그렇죠. 그 선뜻에 느낌표 하나가 붙어서 더욱더 차고 더욱더 서늘하게 촉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시, 서정주 선생이 화사라고 하는 시, 꽃뱀이라고 하는 시 말이죠. 달아나거라 저놈의 대가리 돌팔매를 쏘면서 사향방촉길. 저놈의 뒤를 따르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의 아내가 이브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석유 먹은 듯 가쁜 숨결이야. 이런 시입니다. 석유 먹은 듯 석유를 왜 먹느냐. 젊으신 분들 참 이해가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석유를 왜 먹느냐. 옛날에 말이죠, 서정주 선생이 이 시를 썼을 무렵에 우리가 참 못 살았던 50년대, 60년대 이전에 석유를 약으로 먹었어요. 회충을 없앤다고. 석유를 그렇게 먹기도 했는데, 그 석유를 먹이면 당연히 숨결이 막 가빠져요. 숨결이 막 가빠지죠. 그런 이미지를 드러낸 것이 근육 감각이죠. 근육 감각.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도 돌팔매를 쏘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돌팔매를 돌팔매를 쏜다는 말은 돌팔매를 던진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팔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 우리 기관적인 이미지. 근육 감각적 이미지죠. 근육 감각적 이미지. 말이 좀 어렵지만은, 말이 어렵다고 해서 실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몸에서 느끼는 감각을 시에 들여서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을 할 때 뭐 주먹을 불끈 쥐고 뭐 일을 한다. 주먹을 불끈 쥐고 어떤 결심을 한다. 주먹을 불끈 쥐고 의지를 불태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넓게 이야기하면은 감각 중에 촉각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감각적 이미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후각적인 거, 미각적인 거, 촉각적인 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되어서 막 딱딱 나타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보이면서도 들리고, 들리면서도 냄새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감각이 섞여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죠. 감각이 함께 나타나요.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게 하는, 또는 그렇게 해서 일으켜진 감각을 뜻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공감각. 같은 공자를 써서 공감각. 공감각 말을 여러분들 학교 다녔을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시험 공부할 때 공감각 그렇게 많이 배웠을 텐데, 그걸 기억해 보시면 그렇게 쉽게 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앞에서 박목월 선생이 미각에 대한 대단히 훌륭한 우리의 문화 자산을 하나 남겼다 그랬는데, 이 공감각에 대한 훌륭한 우리의 문화적 자산은 여러분들이 노래로 너무 잘 아시는 정기용 선생께서 쓰신 향수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향수라는 노래는 너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넓은 불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술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슬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것, 바로 이 구절. 해슬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것. 울음은 소리야. 그렇죠. 금빛은 뭡니까? 소리는 청각적인 것이고, 금빛은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시각적인 것이죠. 그래서 시각과 청각이 어우러진 이런 감각, 이런 걸 공감각이라고 하거든요. 얼룩배기 황소가 해슬피 금빛 계열, 해슬피라고 하는 것은 뭐 해가 질 무렵 이런 뜻입니다. 해슬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것, 그것이 차마 꿈에 들 이칠랴, 그렇게 되죠. 그러고 나서 질화래에 제가 식어지면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빈밭에 밤바람 소리, 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고, 바람 소리는 들리는 거잖아요. 그 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는, 말처럼 달려간다. 말처럼 달려가는 건 뭡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감각을 조합하는 것, 조합된 감각, 이런 것들을 공감각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공감각이란 말이 만병통치약이에요. 온갖 데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각들을 어떻게 잘 조합하면은 대단히 훌륭한 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지용 시에, 정지용의 향수라고 하는 시에 이 공감각적 요소가 없었다면, 이를테면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나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이런 표현들이 없었다면 명시가 되었을까? 절대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감각을 잘 살려낸 작품, 공감각을 정말 멋지게 살려낸 작품이 바로 향수라고 하는 시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외부로 받은 모든 자극을 감각의 이름으로 붙이면 공감각 속에 다 직결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내가 시는 무엇으로 쓰는가라고 하는 것에, 시는 감각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이 조금은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감각이 중요하냐? 왜 그렇게 시가 감각에만 의존해서 시를 쓰려고 하고, 시가 감각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감각은 참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감각? 요즘 학문하는 경향이 달라져서 기억하는 학문, 기억하는 공부는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억하는 공부는 필요 없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는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기억은 중요한 것이다. 왜 중요하냐? 기억해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을 해야 그것이 창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옛날에 어떤 경험도 없는 데서 무엇이 창조될 일은 수호도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이, 어떤 한편의 시가, 어떤 하나의 물건이 창조된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온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것만으로 창조가 이루어지고 시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또 말이죠. 이 감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또 시로 남긴 사람이 있어요. 감각이 정말 중요하다. 이걸 시로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고 노래예요.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가능성도 있겠는데 박인희라고 하는 가수가 아주 맑은 목소리로 노래한 박인환의 시 세월이 가면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것이 박인환의 세월이 가면이라고 하는 시에 곡을 붙인 거죠. 그 시가 이렇습니다. 세월이 가면 박인환,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허석과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이렇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은 잊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관념이라고 하는 거죠. 관념. 그죠? 그 사람의 이름은 관념인데 이 관념은 현실에 의하지 않는 아주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생각을 관념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내 눈에 새겨져 있는, 내 감각, 시각에 젖어져 있는 그 사람 눈동자 입술은 아직도 살아있다. 여러분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는 한 잊을 수 없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척키스의 추억, 척키스의 감각. 세상에 태어나고 나서 제가 제일 처음 해본 키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감각이 살아올 겁니다. 지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경험한 것은 우리 몸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 마음이 기억하는 것이, 온 몸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운 사람은 10년, 20년 자전거를 타지 않다가도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몸이 기억하는 거죠. 감각이 기억해 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시를 왜 감각으로 쓴다라고 하는 말할까? 이해되시겠죠? 시는 감각으로 쓰는 겁니다. 인간이 느끼는 감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인간이 느끼는 감각을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 시입니다.
실을 너무 우리 삶에서 뚝 떨어지는 하늘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땅 밑에 숨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오늘 아침밥 먹고 일어서고 걷고 일하는 곳에서 자, 이런 겁니다. 오늘날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BTS의 다이너마이트. BTS의 다이너마이트에도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발 신고 우유 한 잔. 아침에 일어나 신발 신고 우유 한 잔, 아주 우리 일상적인 것을 그렇게 시작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 시작을 신나게 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만이 느끼는 감각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는 내가 느끼는 감각,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내가 귀로 듣는 것, 내가 냄새를 맡는 것, 내가 맛보는 것, 그리고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 이런 감각들의 느낌을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각으로 쓰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오늘 강의를 드리는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시는 어떻게 쓰는가? 어떻게 쓰느냐? 잘 쓰면 되죠. 그런데 말이죠. 이 잘 쓰기가 어렵잖아요. 잘 쓰기가 어려운데 시를 잘 쓰려고 하면은 좋은 시를 쓰려고 하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시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 시를 쓰는 방법이 오늘 뭐 다 설명될 수 있고 중요한 것 한 서너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좋은 시가 갖춰야 될 조건 중에 첫째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미지.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이미지가 되죠. 액센트가 아예 있는데 우리는 그냥 뭐 이 콩글리시가 돼가지고 이미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미지가 제시돼야 되는. 이미지는 말로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익혀도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미지를 잘 기억할 수 있는 노래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낭독하는 동시 한 편을 들어보십시오. 섬집박이 한 인년.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칩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차상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눈물 나잖아요. 이 시가. 이걸 동요로 노래로 부르면 울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이 동요는 정말 동요의 클래식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림이 잘 그려지는지. 보십시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 가면은 아기는 혼자 남아서 집을 보다가 심심하니까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노래, 바다가 철썩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게 이게 자장가의 속성이잖아요. 철썩 그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듣고 아기는 잠이 들어 잘 자고 있어. 그런데 정작 굴 따러 간 엄마는 아유, 아는 잘 자고 있는데 갈매기가 막 울어서 끼룩끼룩하고 갈매기가 막 울어서니까 아이고 우리 이거 깨가 우는 거 아닌가 싶고 온갖 걱정을 다 아는 잘 자고 있는데 그래가 갈매기가 하도 울어서니까 어쩌노? 다 못 찬 국을 더 따야 되는데 한 바구니 채우지도 안 하고 마음이 바빠가지고 때문에 마음이 바빠가지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모래길을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야. 막 달려온단 말이야. 야, 이런 모성도 모성이지만은 그림이 얼마나 선명하게 그려집니까? 그려지죠? 그걸 시에서 이미지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설명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칼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쓸려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야. 막 달려와 그냥 막 달려오는 거야. 아이고, 동료 한 편이 동시 한 편이 이렇게 사람의 가슴을 넉넉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금방 우리 엄마를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가슴이 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시의 힘이에요. 그래서 좋은 시를 쓰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이미지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순수한 독자로서 시를 읽을 때 시에 이미지가 있나 없나, 이 시를 읽으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 안 그려지나 이것을 가지고 이게 시가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으로 삼아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두 번째는 비유한다는 것이죠. 시의 표현법은 시말법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삥 둘러가서 애둘러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굳이 바로 말하면 될 걸 애둘러가서 하느냐? 그걸 우리는 미학이라고 하죠. 미학적으로. 비유는 우리는 비유 속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비유 속에 살고 있으니까 시에서 비유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려워가지고 막 그러는데 뭐 같다 뭐처럼 띈 듯이 인 듯 이런 것들이 다 비유입니다. 그 비유고 그렇게 처럼 인 듯 같이 듯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걸 갖다가 직유라고 하죠. 직유라고 하고 같이 이런 걸 쓰지 않는 걸 은유라고 하죠. 숨길 은자를 써서 숨겨서 비유한다 이런 의미인데 비유 중에서 직유는 너무나 뻔한 비유라서 속된 말로 비유축에 끼우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좋은 비유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면은 우리나라의 서정춘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를 많이 쓰시는 훌륭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죽편이라고 하는 연작시를 쓰는데 죽편일이라고 하는 죽편일 여행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아주 짧은 시인데 그 시를 장사익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러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바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여기서부터 헬다 칸칸마다 밤이 깊은 푸른 기차를 타고 백꽃이 피는 마을까지 100년이 걸린다. 이게 시 다예요. 이게 뭐 그렇게 훌륭한 시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헬다 여기 땅 위에서부터 높은 데 가는데 칸칸마다 밤이 깊은 푸른 기차를 타고 칸칸마다 밤이 깊은 푸른 기차가 무엇이냐면 그 뒤에 나오는 대나무란 말이에요. 대나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칸칸마다 그 칸쪽이 캄캄할 거예요. 캄캄할 거예요. 빛이 안 들어가니까 그죠? 칸칸마다
빛이 안 나라는 어두운 밤이 깊은 푸른 기차를 타고, 대나무 쭉 자라는 이 푸른 기차, 대나무를 푸른 기차로 본 거잖아. 그러니까 대나무를 푸른 기차로 비유한 거잖아. 기가 차잖아요. 이런 비유 하나 얻으면 죽어도 소원이 없어, 시인은. 칸칸마다 밤이 깊은 푸른 기차를 타고 백꽃이 피는 마을까지 100년이 걸린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백꽃이 피는 마을까지 100년이 걸린다. 백꽃은, 대나무는 100년이 되어야 꽃을 피운다. 여기서도 매일 칸칸마다 밤이 깊은 푸른 기차를 타고 백꽃이 피는 마을까지 갈락하면 100년이 걸린다. 여기다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나? 여행이라고 붙였다. 이거 차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은, 참 그러지 못해서 오늘 매우 유감스러운데, 이 장사에게 여행이라고 하는 시를 노래로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절절합니다. 나는 이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 그런 노래를 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이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은유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는 것과 비교하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는 거예요. BTS가 다이너마이트라고 한 노래가 지금 세상을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빌보드 차트 1위. 이 정말 상상도 못하는. 빌보드 차트 차트 40위 안에만 들어가면 3대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문체부나 관광연구원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다이너마이트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지금 1조 7천억 원이라고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에 은유가 있습니다.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냐? Life is dynamite. 인생은 다이너마이트야. 인생은 다이너마이트야. 라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이 BTS 노래 가사 중에 인생은 다이너마이트야. 인생이 어째서 다이너마이트냐? 인생이 폭발하는 열정적인 정열을 갖고 있는 그런 다이너마이트인 것이다. 그리고 대단히 가사 속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이너마이트 가사 중에 연설하듯이, 신사숙녀 여러분, 고민은 나한테 맡기고 집중하세요. 어디에 집중하냐? 춤추는데 집중하세요. 즐기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보다 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선명할 노래가 있습니다. 김동명 시 내 마음은 이라고 하는 시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의 노저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라.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의 저 문을 닫아주어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며 고요히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리다. 내 마음은 나그네요 그대 피리를 불어주어 나는 달날의 길을 기울이며 호젓이 나의 밤을 새이오리다. 내 마음은 낙엽이요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무르게 하오. 이제 바람이 불면 나는 또 나그네같이 외로이 그대를 떠나오리다.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촛불이요 내 마음은 나그네요 내 마음은 낙엽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은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 내 마음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마음은 무엇이다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한번 비유해보면 시인이 되는 거예요. 시인이 뭘 거가 뭐. 시인.
그래서 언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 중에 언요, 비유와 언요. 그 다음에 좋은 시를 쓰거나 시를 제대로 쓰려고 하면 시가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상상력, 이것도 어렵다. 상상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렵다. 그렇다 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한때 유행했던 이런 대중가요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금방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시를 얼마든지 어렵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듣는 설명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제가 노래를 시를 푸는 비밀로 갖고 온 이유가 쉽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체로 알 수 있는 이런 노래.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댈 위해 노래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 이런 나의 마음을. 이게 말이죠. 코로나가 있기 전에,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기 전에는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라고 실감이 덜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한번 겪어보니까 이 말이 왜 그렇게 실감이 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냐. 함께 있는 것.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코로나가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시는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있지 않은 것을 이렇게 상상해서 내가 만일 이런 가사들이 유행가 가사 쪽에 많죠. 내가 만일이라는 이런 복성도 있고 만약에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유행가도 있고 트롯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것 하나가 시를 쓰는 데 있어서 방법 중에서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새롭게 한다는 걸 문학적 용어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말하는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그런 시적 현 방법입니다. 근데 낯설게 한다는 건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을 갖다 우리 낯선 사람이라고 하잖아. 그렇게 시가 낯설도록 하는 거죠. 낯설도록. 그러니까 누가 한 것이 이미 보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만드는 것, 새롭게 보이는 것, 이런 생각. 세상에 그리 새로운 게 그렇게 쉽나요? 새로운 거 쉽지 않죠. 참 어렵습니다. 그런 걸 비교적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행했기 때문에 아는데 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체리 필터라고 하는 가수들이 부른 낭만 고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아시죠? 낭만 고양이. 낭만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시인들을 낭만적이다 그러죠. 낭만적이란 말이 참 좋은 말입니까? 사실상 안 그렇거든요. 현실성이 없다는 말이죠. 낭만적이란 말은 참 들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은, 이 자본주의 시대에 정말로 안 어울리는 게 낭만이거든. 자본주의는 뭡니까? 자본주의는 최고의 가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시입니까? 시입니까? 아니잖아요. 돈이잖아요. 낭만이란 말은 돈을 모르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돈을 모르는 사람이 낭만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돈은 없어도 낭만이 있는 사람이 좋았어. 돈은 없어도 낭만이 있게 살고 싶어서 시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체리 필터가 낭만 고양이라고 하는 데서 정말 새로운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두 눈 밤이면 별이 되지, 나의 집은 뒷골목 달과 별이 뜨지요. 두 번 다신 생선가게 틀지 않아, 스럽게 울던 날들 나는 외톨이라네. 이젠 바다로 떠날 거예요. 금위로 그 물쳐서 물고기 잡으러 나는 낭만 고양이. 슬픈 도시를 비춰 춤추는 작은 별빛, 나는 낭만 고양이. 홀로 떠나가 버린 깊고 슬픈 나의 바다야.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무엇이 새롭냐? 낭만 고양이가, 낭만이라 고양이 앞에 낭만이 붙었어요. 그냥 고양이는 집에 사다 놓은, 일반 가정집에 사다 놓은 생선이나 훔쳐 먹고 살 텐데, 낭만이 붙어 있는 고양이는 내가 어떻게 째추하게 그렇게 더티하게 살겠냐? 내가 바다로 직접 가갖고 금이로 그물을 쳐서 생선을 잡아먹겠다. 이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이게 정말 새롭잖아요. 내 삶을 바꾸는 거잖아. 내가 훔쳐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잡아서 먹겠다. 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들고 있는 것이 유태민족이잖아. 유태민족의 교육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유태 교육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시도 지금까지 그냥 다른 사람이 뭔가 보통 고양이처럼 집에서 생선이나 훔쳐 먹을 생각을 하면 그냥 고양이야. 그런데 거기서 내가 그렇게 생선을 훔쳐 먹을 것이 아니라 내가 바다로 나가 거미로 그물을 쳐가지고 직접 생선을 잡아먹겠다. 이게 낭만 고양이야. 낭만이 붙은 고양이야.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소리잖아. 턱도 없는 소리잖아. 안 되는 일이잖아. 안 되는 일이라도 이 생각이 이뻐. 좋아. 이게 시의 힘이에요. 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시는 이런 방법으로 쓰는 겁니다. 시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미지를 제시하고 비유하고 상상력을 동원하고 새롭게 하고 이런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앞에서 약속했던 네 번째로 옮겨가서 어떤 시가 좋은 것인가? 좋은 시란 어떤 것인가? 좋은 시란 것은 나를 내게 느끼게 하고 깨우쳐주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감각을 통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 어려운 시가 좋은 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앞에서 동료 섬집 아기가 우리나라의 동료 중에 클래식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나라 대중가요 중에서도 클래식이 된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트시킨 가수가 누구냐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사람들이 노래를 부른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내가 너무 잘 아는데 1969년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부모 김소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날은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랴.
이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부르면서도 정작 김소월의 시라고 하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김소월의 시 부모의 곡을 붙여서 우리나라의 가수들, 우리나라 이름 있는 가수들이 이 노래 안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한 노래가 됐죠. 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게 뭘 어때서 좋은 시냐?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자,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이에요. 낙엽이 우수, 낙엽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낙엽이 막 우수 떨어져요. 낙엽이 막 우수 떨어지는 그런 가을밤이나 겨울에 기나긴 밤에 엄마하고 둘이 앉아 있어. 엄마하고 둘이 앉아 있는데 엄마가 옛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엄마가 옛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야야, BTS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다면서. 야, 그게 경제적 파급 효과가 1조 7천억이나 된다며. 야, 그리고 요새 대한민국의 트로트가 그냥 판을 친대네. 영웅이란 영웅이 나타나서 그냥 난리를 친다며. 막 이런 얘기 했겠나? 아닐 것이란 말이죠. 그죠? 얘야,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들한테 너희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너희 아버지 또한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가서 풀을 캐고 나무 껍데기를 벗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고 살았지 않냐. 너가 할머니는 왜 또 나를 그렇게 괴롭히냐. 배고프고 할 일 많아서 내가 안 그래도 죽겠는데 왜 또 내한테 잔소리를 했느냐. 그리고 너는 어릴 때 내가 너한테 줄 게 없어서 못 주는데 있는 걸 안 주냐. 왜 그렇게 울어 쌌느냐. 그런 얘기를 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듣고 보면은 어때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 이렇게도 슬픈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는가? 이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묻지도 말아라. 묻지 말아가 아니에요. 묻지도 말아라. 이게 조사도 하나가 얼마나 많은 느낌을 담고 있는지 기억하시겠죠. 묻지 말아가 아니고 묻지도 말아라. 엄청 스럽다. 그런 얘기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부모가 되어서 알아보겠다. 효도라고는 말 한마디도 안 써도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더 훌륭한 효도의 시가 없고 효도의 노래가 없죠. 이런 시가 좋은 시예요. 여기에 어떻게 알 수 없는 단어, 뜻을 모르는 단어가 들어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낙엽이 어렵습니까? 낙엽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겨울에 기나긴 밤 엄마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봐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가 이 이야기를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날은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라. 이거 뭐 특별한 언어가 없잖아. 이렇게 쉬운 시들로 쉬운 말들로 훌륭한 시를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좋은 시다. 좋은 시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소개드릴 수 없고 대표적으로 이 한 가지만 소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린 이 세상에 왜 시가 있어야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왜 시가 있어야 할까요?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양에서도 여러 많은 성현들이 시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들을 말하고 이랬는데 유럽의 독일의 아주 순수 서점 시인인 조셉 아이헨도르프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사람이
마력적인 시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마력적인 시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 그대는 아름다운 성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시를 알면 아름다운 성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극작가이고 시인이고 평론가인 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시는 인류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법칙과 패턴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법칙. 야, 이게 무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법칙이 있나? 있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그 법칙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견디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도 정말 사람이 중요하구나. 내 곁에 사람이 중요하구나. 이걸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 법칙은 바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받지 못합니다. 사랑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사랑해라. 그것이 사랑받는 거죠. 패턴이라고 하는 것. 법칙이 사랑하는 것이라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마음을 지속시키는 것인데, 사랑의 마음을 지속시키는 것은 바로 양심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올바른 양심을 갖고 사는 것이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해놓으면 또 여러분 너무 어렵다. 그러면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래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들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시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중요한 이유는 인류가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게 하는,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게 하는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 시가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시를 알고 시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